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 챕터 4,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플레인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의 서비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서비스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모델 수업을 나갔죠. 그래서 먼저 이 챕터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의 프린시플, 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데이터 플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 모델, 그다음에 우리가 그 네트워크 레이어의 그 two key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죠. forwarding과 rout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라우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다음에 IP 어드레싱은 어떻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인터넷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배운 프린시플들이 IP 프로토콜과 넷 또는 미들박스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크게 그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버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라우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그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죠. 인터넷 프로토콜,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그램 포맷, IP addressing, 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자주 봐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엣지와 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의 주요 기능은 뭐 핵심 기능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그 호스트 간의 데이터 송신이죠. 그래서 source IP에서 destination IP로, 그죠? 송신 IP에서 수신 IP로 데이터 세그먼트를 이제 트랜스포트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부터 상위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죠? 그 받은 데이터그램을 인캡슐레이션을 캡슐화를 하고 그것을 링크 레이어로 보내는 거죠. 그죠? 링크 레이어로 보냅니다. 송신자는. 그다음에 수신자는 이게 수신자라고 가정을 할 때 링크 레이어로부터 받아서, 그죠? 그 세그먼트에서 IP 헤더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배달을 해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 특히 IP 이제 프로토콜은 그 인터넷, 모든 인터넷 디바이스는 IP 프로토콜을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로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터넷 디바이스, 호스트들이든, 그죠? 엔드에 있는 호스트들이든, 아니면 코어에 있는, 엣지에 있는 호스트들이든, 코어에 있는 라우터들이든, 모두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우터의 기능은 크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IP 데이터그램에 있는 헤더 필드들, 그죠? 프로토콜 헤더가 뭔지는 이제 알죠. 헤더 필드들을 그 IP 데이터그램들을 라우터에서 받아서 이제 그거를 보내면서 또 자기가 옆에 있는 라우터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또 근접한 라우터로 보내면서 그 헤더 필드들에 있는 값들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살펴보면서 자기의 인풋 포트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한테 그 라우터로 들어온 인풋 포트로부터 데이터그램을 받아서 그 아웃풋 포트로 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인풋 링크가 여러 개가 있고 아웃풋 링크가 여러 개 있을 때 인풋 포트로 받아서 큐에 넣은 다음에
아웃풋 포트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익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그죠? 다음에 송신자부터 수신자까지 데이터그램들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이런 처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키 펑션은 forwarding과 routing이죠. forwarding과 routing인데 라우터가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라우터의 인풋 링크로부터 패킷을 전달받아서 그 목적으로 하는 아웃풋 링크로 그거를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 이동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쪽으로 가는 링크가 있고 부산 쪽으로 가는 링크가 붙어 있을 때, 또는 한누리관에서 송백관으로 가는 링크가 있고 그다음에 본관으로 가는 링크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거죠. 그런 거를 그 싱글 라우터 입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패킷을 어느 링크로 전달해 줄 거냐라는 그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팅이죠. 이거는 이제 루팅이죠. 루팅이라는데 어떤 송신자 소스부터 목적지 데스티네이션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샌더가 있고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을 때 중간에 여러 라우터들이 있을 텐데 그죠? 여러 가지 패스들이 또 있을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루트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중에 어떤 루트를 거쳐서 갈 거냐라는 이런 루트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 걸 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작동을 시키면은 서울까지 가는,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때 어느 루트를 따라서 가는 것이 지금은 길이 제일 덜 막히고 빠르고 이런 그런 경로를 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이 결정을 하는데 그런 기능은 이제 라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쵸,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forwarding은 어떤 하나의 싱글 인터체인지에서 어느 쪽 길을 갈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부분인 거고, 또는 루팅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중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갈 거냐라는 이런 전체적인 루트를 결정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플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2000년도 중후반 이후부터 제한된 개념인데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레인은 일단 로컬의 퍼 라우터의 각각의 라우터들이 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도착하는 데이터그램을 인풋 포트로부터 아웃풋 포트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파트를 얘기를 하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워딩 쪽이죠. 포워딩 쪽이고,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은 조금 더 이제 규모가 크게 네트워크 와이드 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통신 사업자 또는 어떤 네트워크, 어떤 컨텐츠 사업자가 굉장히 10개 또는 100개 또는 수천 개의 라우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per 라우터, each 라우터 각각의 라우터에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컨트롤 플레인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관리 차원에서 네트워크 와이드라는 뷰에서 그죠? 여러 개의 수백 개의 라우터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데이터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라우터들 사이를 어떻게 라우팅을 하는 그런 패스를 결정을 할 거냐, 그죠? 여러 개의 라우터들이 있을 때 송신자부터 수신자까지
끝에서 끝으로 전송되는 엔드-투-엔드 패스를 통해서 데이터그램이 전송이 될 때 어떻게 전송이 될 거냐, 그 루팅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죠? 그런 네트워크 와이드 로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그 컨트롤 플레인 어프로치가 있는데, 원래 그 기존의 뭐 한 예를 들어 1970, 80년대에서 2000년 초반 중반까지의 전통적인 그 컨트롤 플레인 어프로치들은 각각의 라우터가 알아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라우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라우터에서의 라우팅은 뭐 그 라우터에 구현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라우팅 알고리즘들에 의해서 이런 그 라우팅이 그 루트가 결정이 되고 라우팅이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제시된 그 패러다임으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라우터에 이렇게 그 하드웨어로, 그죠?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라우터의 기계 안에 있는 구현되어 있는 라우터의 라우팅 알고리즘으로 그 포워딩과 라우팅이 모두 그 수행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싱글 라우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실제로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고 움직여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플레인이나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구분 자체가 예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데 2000년대 초중반 그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거대한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수백 개, 수천 개 이상의 그 라우터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상의 그 라우터를 실제로 그 관리하고 이런 그 할 필요가 있는 대형 뭐 ISP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뭐 구글 같은, 그죠? 그런 대형 사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수백 개의 라우터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각각의 라우터가 알아서 그 구현되어 있는 전통적인 라우팅 알고리즘을 따라서 각각의 라우터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그냥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를 컨피규레이션하고 그런 설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라우팅을 그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 어드미니스트리브 도메인 안에 있는 그 많은 라우터들의 그 컨트롤을 일괄적으로, 그죠? 네트워크 와이드한 뷰에서 그 폭넓게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그 라우팅 경로를 효율적으로 사업자의 목적에 맞게 자원의 활동과 분배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들에만 막 하드웨어들 구입된 라우터 하드웨어의 설정과 걔네들의 그런 거에다가 완전히 이름을 할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로 전체적인 그 라우팅 경로나 이런 자원 할당 같은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리모트 서버에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라우터를 조절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서버들을 두어서 이 서버들을 활용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고, 실제 지금 그 표준으로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네트워크에 비해서 그 이러한 그 IP 레이어에서의 라우팅 경로라든지 자원 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플레인이 생겼고, 그죠? 예전에 이게 그냥 통합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리모트리 그 설정을 하고 조정을 하겠다라는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컨트롤 플레인을 따로 구분해서 그 네트워크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도 그다음에 그 편리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뭐 한 몇 개정판 한 이게 지금 교과서가 지금 8판인데 개정판 5판 한 6판 정도까지 있나요? 그때까지는 그 네트워크 레이어를 배울 때 그냥 이 싱글 라우터 안에서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업을 했었는데 한 6, 7, 8판 이후로부터는 데이터 플레인,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이
그 소프트웨어로, 그죠? 네트워크 와이드 그 라우터들을 컨트롤하는 그 패러다임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나누어서 배우고 수업을 하고, 실제로 엔지니어링을 하고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지금은 그렇게 추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의 그 per router, per each router, 각각의 라우터가 컨트롤 플레인으로서의 기능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라우터, 하드웨어 라우터를 가지고 그 forwarding과 routing decision이 모두 결정이 되고 패킷의 루트가 결정이 됐을 때에는 각각의 그 모든 라우터들, 그렇죠? 각각의 모든 라우터들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라우팅 작업을 수행을 한 거죠. 그렇죠? 각각의 라우터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 여기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뭐 헤더의 value에서 111이라는 그 목적지가 그 IP 주소 값이 0111로 되어 있는 패킷을 인풋 포트로 받으면은 라우팅 테이블이 있죠. 그죠? 각각의 라우터에서 모든 그런 그 forwarding 테이블이 있습니다. forwarding 테이블이 있어서 패킷의 헤더가 뭐 예를 들어 패킷 아웃고잉 링크가 출발 링크가 3개가 있으면은 헤더 주소가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이다. 그러면은 뭐 링크 3로 가라. 포워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쪽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독일이고 뭐 예를 들자면 그죠? 뭐 프랑스 쪽이다 얘기하면은 둘 다 뭐 유럽 쪽 링크로 가라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그 일본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은 뭐 일본 쪽 주소지면은 일본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각각의 개별적인 라우터들이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관리자가 그 하드웨어 각각마다 설정하는 이제 설정 파일 그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설정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라우터가 이제 모든 그런 그 forwarding decision하고 routing decision을 그 개별적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 알고리즘들이 라우터마다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라우터들이 이런 그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요거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네트워크 레이에서 IP 프로토콜이 하는 일을 갖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들이 그냥 그 개별적으로, 그죠? 물론 하드웨어 설정에 따라서 서로 연결을 하고 하면서 포워딩과 라우팅을 결정을 했었죠. 이게 이제 트래디셔널하게, 그죠? 전통적인 각각의 라우터들이 그 라우팅과 포워딩을 그 패킷을 경로를 그 컨트롤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때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제시된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킹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뭐 수백 개의 라우터가 있을 때 그 각각의 라우터에 필요한 그 경로 같은 걸 계산을 하고 뭐 자원 분배라든가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리모트하게 계산을 하고 포워딩 테이블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각각의 라우터에다. 그러니까 뭔가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러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컨트롤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라우터들의 그 루트나 포워딩 같은 걸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조절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들이 있고, 그죠? 요 밑에는 똑같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각각의 라우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리모트 컨트롤링 하는 리모트 서버 이 모듈들이 있어서, 좀 더 지능적으로, 자원 분배 효율적이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모니터링 하는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어느 쪽에 그 네트워크에 어느 쪽이 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적게 사용되고 있고 어디가 뭐 컨제션이 생기고 어디가 뭐 좀 비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 자원 관리와 분배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얘기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전에 하드웨어 기반으로 그냥 라우터 기반으로 모든 것이 그냥 각각의 라우터들이 움직이던 걸 갖다가 위에다가 그 소프트웨어 기반
그 리모트 컨트롤링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의 그 트렌드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구글이라든가 뭐 그런 대규모 자기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워낙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라우터도 많고 네트워크도 크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전송량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그거를 운영하고 하면서 어, 실제적으로 워낙 대규모 그런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데이터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존에는 이런 없었던 개념인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구분하는 이런 트렌드가 생기고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Control Plane 같은 경우에는 챕터 5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발전된 내용, 네트워크 실제 코어에서의 라우팅 프로토콜 포함해서 컨트롤 부분이라서 좀 어드밴스된 내용이고 발전된 내용이고 깊은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대학원 코스에서 좀 더 깊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라는 게 이제 뭐가 있는지 보면은 실제로는 이게 네트워크 레이어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입장인 거죠. 그죠? 5 레이어 구조에서 봤을 때. 그래서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비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데이터그램에 뭐 확실하게 일단 보내면은 배달이 된다라는 그런 배달을 보장을 한다든가 일종의 뭐 등기 배달 같은 건가요,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배달을 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가 지연 시간이 뭐 40ms 이하로 걸린다라는 거 이런 저지연 서비스라든가 이런 각각의 이런 여러 가지 얘가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그램에는 각각의 패킷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그램들이 여러 개의 패킷이 모여서 하나의 플로우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될 때는 여러 개의 패킷을 보내게 된다면 예를 들어 뭐 순서대로 배달이 된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플로우 하나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패킷 시퀀스를 보낼 때 뭐 어느 정도의 대역폭이 보장이 된다라든가 그죠? 그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패킷을 보낼 때마다 무슨 간격이 있을 텐데 그 패킷을 보낼 때 뭐 간격이 너무 길어진다든가 그런 거는 없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제약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서비스 모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대역폭 보장, 뭐 저지연 보장, 뭐 배달 보장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IP 프로토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레이에서의 서비스 모델은 그냥 베스트 에포트입니다. 우리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었죠, 그죠? 서비스 모델은 인터넷의 인터넷 아키텍처, 인터넷이라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다른 어떤 뭐 대역폭 보장이라든가 저지연 보장이라든가 뭐 각 패킷들 사이의 간격 보장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그죠? 밴드위스도 없고 그다음에 패킷 로스가 없다라는 이런 퀄리티 오브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역폭 보장이냐 패킷 로스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다음에 패킷이 바로 뭐 순서대로 돌아갈 때에 대한 보장 또는 뭐 타이밍 뭐이 뭐 보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 내로 들어간다라든가
뭐 그런 어느 정도의 타임 센시티비티가 민감도가 있는 게 그런 거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어느 정도 뭐 그 이런 in order delivery라든가 로스가 없을 때 리트랜스 재전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이제 별도로 제공을 하고, 그죠? 근데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레이어에서는 전혀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est effor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낸다. 그렇지만 어떤 결과도 보장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익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어진 패킷이 보내진 패킷이 꼭 도착이 될 거다라든가, 그죠? 또는 뭐 순서라든가 타이밍 정보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그 보장치도 없고 대역폭이 뭐 얼마가 될 거라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뭐 너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 하고 있나요? 그죠? 그래서 뭐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해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역폭 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타이밍 최대한 유저들의 입장에 사용자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뭐 사용했었죠? 기억나나요? VOD 같은 거 쓸 때 고대역폭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제대로 받고 잘 보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청자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그 캐시 같은 거를 찾아서, 그죠? 그래서 뭐 HTTP 리디렉션 쓰고 캐싱 쓰고 그다음에 DNS 주소를 바꿀 때 되도록 시청자와 가까이 있는 캐시 서버, CDN 서버를 찾아서 쓰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아주 massive engineering, 그죠? 캐싱, 그다음에 비디오 인코딩, 그다음에 대시도 썼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써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서비스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고대역 폭의 타이밍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뭐 DNS나 HTTP나 캐시, 그다음에 그런 것들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아주 매시브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다음에 ISP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회선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은 회선의 트래픽이 되도록이면 꽉 차기 전에, 그죠? 최대한 회선을 확보를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회선 사용량이 50%를 넘었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7, 80%까지 올라갈 때까지 두는 게 아니라 바로 2배로 증설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대역폭을 확보를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볼 때 이런 서비스들이 마치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서비스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전혀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랑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massive engineering, 프로토콜 엔지니어링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하고 데이터 트래픽 엔지니어링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마치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 모델이 보면은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 얘기할 때도 했지만 예를 들어 뭐 대역폭이 보장되냐, 뭐 손실이 없냐, 순서대로 들어가냐, 그다음에 뭐 특히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실시간 대화를 위한 타이밍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품질 보장에 대한 그런 보증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 지금 인터넷은 뭐 없죠. 아무것도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러한 품질 보장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이런 그 매트릭들인데요, 그죠? 이런 조건들인데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네트워크 레이어나 또는 그 밑에 레이어에서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특히 1980년,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런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보장하는 어프로치가 크게 이제 뭐 인트 서브, 딥 서브 뭐 이런 식으로 프로포절 제안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QoS 개런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시도가 있었죠. 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그냥 네트워크 레이어는 워낙 뭐 IP 패킷 포워딩, 라우팅만 해도 워낙 이게 벅찬 일을 항상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두고 그 위에 있는 또는 엣지에 있는 그죠? 엣지에 있는 송신자, 수신자가 이런 로스가 없고 순서대로 도장되는 이런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한 추가적인 인텔리전스는 엣지에 있는 호스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역폭이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 뭐 고대역폭의 영상을 본다거나 그죠? 또는 이제 그런 실시간 화상 채팅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나 화상 데이터나 비디오 데이터나 아니면 게임 데이터들의 서버들 복제본들이 캐시 서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위치에 지리적인 네트워크상의 위치에서 가깝고 여유 있는 통신선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다가 캐시를 최대한 많이 뿌려놓고 비디오 캐시 같은 거 많이 뿌려놓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도 최대한 사용자에게 가까운 서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캐시 서비스랑 그죠? 뭐 DNS 네임하고 IP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HTTP 그래서 프로토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런 캐시 엔지니어링 그죠? DNS도 그렇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매시브 엔지니어링과 설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최대한 밑에 있는 배달원들은 배달하는 이 인터넷 레이어는 네트워크 레이어는 최대한 단순하게 두고 그죠? 포워딩과 라우팅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고 두고 그 위에 뭐 이런 것들은 엣지에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하도록 하자라는 접근이 결국은 성공을 해서 지금 뭐 인터넷에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뭐 최대한 뭐 잘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아무런 보장은 없다라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잠시 이제 뒤돌아보면 고찰을 해보면 실제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최대한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워낙 이제 IP 패킷 네트워크 패킷들의 포워딩과 라우팅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죠?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엣지나 호스트나 이런 또는 네트워크 ISP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알아서 뭐 비즈니스 프로토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엔지니어라든가 비즈니스 뭐 프로토콜 셋업이라든가 또는 뭐 매시브하게 캐시를 디플로이를 하고 뭐 DNS 룩업이랑 그런 HTTP 트랜스퍼를 엔지니어링 해서 최대한 섞어서 CDN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매시브 엔지니어링하고 비즈니스 컨트랙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자. 그리고 IP 레이어는 최대한 간단하게 두자라는 이런 심플한 어프로치로 나간 게 결국은 인터넷이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리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네, 시리 꺼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이미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라우터들이 깔려 있는데 뭔가 새로운 기능을 넣는 라우터를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렵지나 불가능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어떤 라우터에 새로운 기능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웃하고 있는 라우터들끼리 또 기능 호환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넣을 때는 이런 코어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죠? 코어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엣지 쪽에서 건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최대한 그 중앙에 있는 코어에 있는 그 모듈들의 중복 투자라든가 또는 호환성 문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중간 핵심 부분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들은 다 엣지로 이제 몰아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랬기 때문에 인터넷이 그 어떤 특정하게 잘 돌아가는 뭐 빠른 뭐 특별한 서비스를 가진 몇몇 그냥 섬과 같은 단절된 섬과 같은 커뮤니티로 남아 있지 않고 전 세계를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키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죠? 간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사업자들 ISP 입장에서는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네트워크 전체 뭐 링크의 사용량이 100%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100메가 뭐 100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7, 8, 90%뭐 100% 사용될 때까지 그 용량이 100% 링크가 사용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만 사용되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네트워크 대역폭을 2배로 늘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역폭을 확장을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충분하게 일단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만큼의 이상의 대역폭을 미리 확보를 해놓음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그 하부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 뭐 대역폭 보장이라든가 그 뭐 배달 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스가 없다든가 순서대로 보장하는 이런 그 QoS를 프로토콜 레벨에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해당을 하려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그냥 늘려버리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게 더 코스트적으로 낫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장을 하고 확보를 해 놓은 식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 불편함 없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CDN 서비스 쓰고 캐시 많이 깔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레벨 엔지니어링 그 비즈니스 컨트랙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할 때에는 마치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캐시 복제를 많이 해두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뭐 분산 서비스를 많이 해놓고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뭐 사용자에게 제일 편리하고 가깝고 빨리 데이터를 쏘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찾는 그런 CDN 서비스 같은 걸 많이 공격적으로 설치를 함으로 해서 그죠 데이터 센터 CDN 서비스 같은 것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의 네트워크에 최대한 가깝게 연결을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빠르게 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매시브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해결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베스트 오브 서비스 모델 물론 이제 그전에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뭐 레이어 2 테크놀로지긴 했지만 ATM에서 레이어 2에서 ATM 레이어에서
그런 품질 보장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베스트 에포트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그 품질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트 서브, 딥 서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포절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프로포절들에 비해서 이런 그 심플하게 나간, 최대한 심플하게 나간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대역폭의 그 공격적인 확보와 이런 그 CDN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서비스들과 조합이 돼서 그 최대한 성공적인 인터넷의 지금의 인터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나가서 베스트 에퍼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이 뭐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그 말에는 그 주장에는 굉장히 공감하고도 남을 만한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 인터넷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IP 프로토콜이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배운 그 애플리케이션 레벨과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굉장히 복잡했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그죠? 캐싱,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 근데 그 상부 레벨, 엣지에서의 상위 레벨, 엣지에서의 복잡함 때문에 이런 그 하부 레벨에서는 라우팅에 전적으로 이제 집중할 수 있었고, 이런 것이 인터넷의 성공적인 인터넷 성공이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라우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죠? 라우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실제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I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서 또 접하겠습니다. 네.